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사상 처음으로 세계 5위에 올라 IT 공룡 기업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역대 최대인 623억 달러, 우리 돈 약 71조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올해 탑5에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삼성전자로 미국 이외의 기업으론 삼성이 유일합니다. 인터브랜드는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한 주요 요인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캠페인을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활동을 전사적으로 확대한 점을 꼽았습니다. 또 조개 모양으로 접히는 갤럭시 Z 플립, 야외에서 볼 수 있는 고급 TV 더 테라스, 다양한 색깔로 자체 디자인이 가능한 비스포크 가전 등 혁신적인 제품을 잇따라 내놓은 점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삼성은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글로벌 영토를 넓혀가고 있고 사회공헌을 통해 사회적인 책임을 실천하는 글로벌 리더 기업으로서의 자리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이 글로벌 브랜드 가치 탑5에 들며 꾸준히 발전하자 일본과 중국 등 한국 주변국들은 시기 질투를 했고 심지어는 그들이 그나마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마저 한국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하며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삼성이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길래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난 8월 기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은 점유율 22%를 차지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점유율 16%인 중국의 화웨이와 12%인 미국의 애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린 건데요. 향후 화웨이의 점유율은 미국의 무역 제재로 인해 더 하락할 전망이죠. 또한 5G 네트워크 통신 장비 분야에서도 강세를 보인 삼성전자는 글로벌 탑3 네트워크 장비 업체로의 도약을 목표로 세웠는데요. 실제로 미국 최대 통신사 버라이즌과 8조 원 규모의 5G 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발표해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게다가 메모리 분야에선 초미세 반도체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최초 D램에 EUV를 적용하고 AI, 차세대 슈퍼컴퓨터용 초고속 D램, 플래시볼트를 세계 최초로 출시하는 등 메모리 시장 1위 업체로서 혁신 기술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등 킬러 삼성은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1등을 달성하겠다는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며 종합 반도체 1위 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5G 통신이 상용화되고 자율주행 자동차와 빅데이터, AI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데 이런 고성능 초미세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물론 현재 파운드리 1위는 TSMC지만 삼성은 앞선 기술력을 확보해 빠르게 1위 자리를 탈환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삼성의 기술력을 확인한 퀄컴과 엔비디아, IBM 등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들은 TSMC가 아닌 초미세 회로를 구현할 수 있는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찾고 있죠. 이처럼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를 매섭게 따라잡고 있다면 이미지 센서 분야에선 1위 기업인 소니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는 카메라 등을 통해 들어온 외부 이미지를 디지털 신호로 전환해주는 반도체로 삼성은 지난해 5월 세계 최초로 6,4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개발했고 이어 3개월 뒤 1억 800만 화소 제품을 출시하면서 1위 기업인 소니를 앞지르는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꾸준히 발전해 올 하반기 1억 5천만 화소 이상의 이미지 센서를 내놓으며 업계 1위인 소니 추격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삼성전자에게 4차 산업혁명의 눈으로 불리는 이미지 센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코로나19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에도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빠른 시일 안에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 1위를 탈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근 차세대 이미지 센서로 각광받는 3D 비행시간 거리 측정 센서, 즉 TOF 센서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죠. TOF 모듈을 장착하면 피사체를 향해 발사된 빛이 튕겨져 돌아오는 시간으로 거리를 계산해 공간 정보나 움직임, 사물을 입체적으로 빠르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듈은 생체 인증이나 AR, VR과 같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차세대 이미지 센서로 인정을 받죠.
그동안은 사실상 시장을 소니가 독점하고 있지만 소니의 최대 고객사 중 하나인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몰리면서 삼성 이상의 타격을 받을 걸로 예상되는데 이때가 삼성이 소니와의 격차를 빠르게 좁힐 적기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D램 생산용 라인 일부를 이미지 센서 라인으로 전환해 빠르게 판을 뒤흔들고 있죠. 심지어 활발한 영업활동으로 소니의 최대 고객사인 애플의 수요도 노리고 있기에 소니 입장에서는 미친 듯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일본 현지 언론까지 소니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기사들에 따르면 이미 코로나19 여파로 상반기 실적 악화를 겪은 소니가 하반기부턴 미국의 화웨이 제재 등으로 인한 대형 고객 이탈까지 감수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삼성을 포함한 후발주자들의 거센 추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만약 삼성이 앞서 말한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를 꺾어 파운드리 1위까지 달성하고 이미지 센서에서도 소니를 꺾고 1위를 차지한다면 삼성전자는 세계 반도체 사업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 전문가들 역시 한국의 삼성이라면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심지어 소니는 전자제품, 특히 TV 시장마저 삼성에게 엄청난 기세로 밀리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최대 TV 시장인 북미에서 잘 나가던 소니였지만 지금은 글로벌 프리미어 TV 시장에 명함을 내놓을 수조차 없는데요. 그 이유는 프리미엄 TV의 핵심 중 핵심인 디스플레이를 어느 누구보다 앞서가는 초격차 기술로 만드는 곳이 모두 한국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LG가 주도하는 OLED TV와 삼성이 이끄는 QLED TV는 전 세계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글로벌 TV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한국의 디스플레이 업계는 잠시 중국과의 LCD 치킨 게임에 밀리면서 침체에 빠졌었지만 삼성, LG부터 중소협력사까지 한국의 디스플레이 업계는 차세대 기술 R&D에 사활을 걸며 반등을 시도했고 그 결과 탈 LCD 선언과 OLED, QLED의 올인으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 그 성과가 점차 가시화됐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TV 사업에서 LG의 OLED 패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처음으로 50%를 넘길 전망입니다. 2013년 OLED TV를 처음 선보인 지 7년 만에 연간 출하량 1000만 대를 돌파한 겁니다. 올 4분기 OLED TV 출하량은 120만 대를 넘으며 내년부터 매 분기마다 100만 대 이상 생산 체제를 유지할 전망인데요. LG 디스플레이는 롤러볼 OLED 등 다양한 제품으로 OLED의 확장성을 넓히고 사업 기회를 발굴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플라스틱 OLED인 POLED 사업과 고부가 LCD 사업도 수익성이 크게 좋아졌죠. 반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내년 상반기까지 LCD 사업을 유지하다가 완전히 철수하고 내년부터 퀀텀닷, 즉 QD 디스플레이 체제로 본격 전환하는데요. 현재 QD 장비 입고가 막바지 단계라고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QLED를 개발해 높은 신뢰성을 달성했고 QLED 3원색 중 가장 구현하기 어려운 청색 성능까지 확보한 QD 분야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해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디스플레이 초격차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내년이 바로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르네상스를 맞을 중대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죠. 이렇게 한국의 기업들이 뛰어난 초격차 기술력으로 전 세계의 극찬을 받자 일본과 중국은 자신들이 수성하고 있었던 산업 분야의 1위 자리도 한국에게 빼앗길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은 끊임없는 혁신과 미래 첨단 기술을 향한 도전으로 미래 시장을 선도할 준비를 하고 있죠. 이렇게 삼성이 계속해서 발전한다면 언젠가 한국 기업이 애플과 아마존 같은 미국 기업들을 제치고 글로벌 브랜드 같이 1위를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반도체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고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1942년 대구에서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와 박도를 여사의 3남 5녀 중 7째로 태어났다. 아들 중에는 막내였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유일한 동생이다. 그는 경남 의령 친가에서 할머니 손에 자라다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야 어머니와 형제들을 만날 수 있었다.
1947년 사업 확장에 나선 아버지와 함께 상경해 1947년 해화초등학교에 들어갔다. 그는 11세였던 1953년 선진국을 배우라는 아버지의 엄명을 듣고 일본 도쿄로 유학길에 올랐다. 당시 첫째 형인 고이능희 전 제1비료 회장이 도쿄대학 농과대학에, 둘째 형인 고 이창희 세한미디어 회장이 와세다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건희 회장은 둘째 형과 같이 지냈다고 한다. 어린 시절에는 영화 감상과 애완견 기르기에 푹 빠져 살았다. 유학 시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애완견을 키웠다고 한다. 그는 1979년에는 일본 세계견종 종합전시회에 순종 진돗개 한 쌍을 출전시키기도 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서울 사대부고에 다닐 때에는 레슬링부에서 활동했고 전국 대회에 출전해 입상하기도 했다. 서울 사대부고를 나온 뒤에는 연세대에 합격했지만 아버지의 권유로 일본 와세다대 상학부로 진학했다. 1965년 대학 졸업 후 미국 조지 워싱턴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1966년 서울대 응용미술과에 재학 중이던 홍나이 여사와 만나 이듬해인 1967년 결혼했다. 1970년대에는 미국 실리콘밸리를 견학하며 신산업 진출에 대한 사업 전략을 구상했다. 그는 한국 반도체 인수를 아버지에게 건의했지만 거절당하자 자신의 돈으로 한국 반도체 지분 50%를 인수했다. 그는 실리콘밸리를 50여 차례에 드나들며 반도체 기술 이전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 256메가 디랩 신화는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병철 회장은 1977년 니케이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건희가 후계자라고 공식 발표했다. 1978년 삼성물산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그룹 후계자로 경영 수업을 시작했다. 이병철 회장의 집무실 바로 옆방에 사무실이 마련됐다. 이 회장이 친형들을 제치고 그룹 경영권을 물려받은 것은 한국의료 사카린 밀수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66년 이건희 회장이 첫 직장으로 동양방송에 입사한 그해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졌고 친형들인 이민희, 이창일 씨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병철 회장은 책임을 지고 경제계에서 은퇴했다. 한국의료는 지분 51%를 국가에 헌납했다. 이후 당시 36세였던 이민희 씨가 총수 대행으로 10여 개 부사장 타이틀을 달고 활동했는데 그룹이 혼란을 겪자 이병철 회장은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을 맡기기로 결단을 내렸다. 시련도 있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의 해외사업 추진위원장을 맡아 당시 민영화 추진하던 유공인수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1980년 최종 인수자로 선경이 선정되면서 이건희 회장은 실패의 쓴맛을 봐야 했다. 유공인수 실패 이후 한동안 이병철 회장은 이건희 회장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고 한다. 1982년에는 부조 승용차를 몰고 양재대로를 달리다 덤프트럭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차 밖으로 튕겨나간 이 회장은 외상이 심하지 않아 2주 만에 회복했다. 그가 그룹 경영을 맡은 뒤 삼성은 세계 인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시작했다. 1986년 7월 삼성인 1메가 디램을 생산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본격적으로 꽃피우기 시작했다. 삼성은 64메가 디램 개발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한 데 이어 생산량을 늘리며 시장 점유율도 1위를 기록, 기술과 생산 모두에서 명실상부한 세계 1위 기업에 올랐다. 그는 반도체에 이어 휴대폰을 미래 먹거리로 삼았다. 그러나 1993년 미국 LA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삼성 휴대폰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이는 것을 목격했고, 이 회장은 1993년 6월 7일 해외 주재원 등 200여 명을 프랑크푸르트 캠핀스키 호텔로 불러 모아 신경영을 선언했다. 1995년 8월 삼성 휴대폰 애니콜은 전 세계 휴대폰 업계 1위였던 모토로라를 제치고 51.5%의 점유율은 국내 1위에 올라섰다. 당시 한국은 모토로라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였다. 이 회장은 2000년 신년사에서 21세기 초인류 기업을 달성하기 위해 삼성 디지털 경영의 원면으로 선언했다. 제2의 신경영, 제2의 구조조정을 한다는 각오로 사업구조, 경영 관점과 시스템, 조직 문화 등 경영전 부문의 디지털화를 주문했다. 이 회장은 생전 공식 석상에서 2번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 회장은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제품 중 11개가 세계 1위인데
1위는 정말 어렵다. 그런 회사를 만들려면 10년, 20년 갖고는 안 된다고 말을 이어가다 목이 메었고 끝내 눈물을 흘렸다. 2011년 7월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확정 발표를 듣는 순간에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보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이건희 회장에게 건강 문제가 찾아왔다. 1999년 11월 이 회장은 폐 부분에 림프암이 발병해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 이후에도 매년 겨울이면 기후가 따뜻한 해외에서 지내며 건강 관리를 해왔다. 2014년 5월에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서울 이태원동 자택에서 쓰러졌다. 당시 이 회장은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 한남동 순천향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심장마비가 와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응급처치로 심장기능 상태를 회복한 이 회장은 이후 강남구 일원동 삼성 서울병원으로 옮겨 심장혈관 확장술인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았다. 장기 입원 치료를 받으며 끝내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타계했다.